2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이 일본에 끌려갔으며 전국토는 거의 초토화됐던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10년 후에 조선은 통신사를 보내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한다. 조선은 왜 그처럼 일찍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했던 것일까? 통신사란 조선 초기부터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던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이 전통적인 우호 사절단인 통신사행은 당연히 끊기고 맙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공대천의 원수, 즉 감히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불과 10년 뒤에 조선의 통신사는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단은 왜군이 철군한 뒤에 그 이듬해 대마도주의 편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の風神女子の出身でプサン映画大臣卒家に昇進を捧げます。昨年我々は約束についてテスペイをしたんですけど、中国の志士はまだ海を渡ってこないんです。これはどういうわけですか？今度は民間人捕虜を一緒に送るのに、今から両国が重大関係を結ばれたら、必ず民間人捕虜たちを続いて船に乗せて元へ返す。この地質を令状に伝達して謹んで申し上げます。 그러나 일본 측의 요청에 조선의 조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대마도에선 이듬해 2월 사신을 파견해 다시금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일본의 새 장군으로 등극한 이에야스는 임진왜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호를 청하는 것은 곧 이에야스 장군의 뜻이니 빠른 시일 내에 사신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선에선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듬해와 그 다음에 대마도에선 다시 강발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마도 측에선 자칫 위협적인 태도로 나섰다. 해마다 사신을 보내 번번이 서신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답장이 없으니 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사신을 보내니 회답을 주십시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귀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에선 고민에 빠졌다. 전하, 외노는 우리가 만세토록 복수해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이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사죄도 없이 위협이나 일삼다니 결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게다가 강화 요구가 덕청 가강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마 외인들의 흉계가 분명하옵니다. 하나 강화 요구를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는 처지가 아니오. 만일 저들의 말대로 다시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난을 어찌 감당하겠소? 지금의 형세로는 시간을 벌어 자강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1년을 벌면 1년을 방비할 것이요 2년을 벌면 2년을 방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옳은 말이오. 우선은 명나라를 빙자해 지금은 강화할 수 없다는 서계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오. 조정에선 1600년 5월 처음으로 답서를 보냈다.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침범해 오늘날의 화를 초래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한번 끊어진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니
지금은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며 또한 귀국과의 화호는 우선 명나라와 논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니 그리 아시오. 조선이 답사를 보낸 것은 시간을 벌자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처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피로인들은 외적이 다시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속속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강화를 요구해왔고 조정에선 통신사 파견을 두고 경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사람을 직접 보내 일본을 정탐해 보자는 것, 즉 탐적사의 파견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사의 일차적인 임무는 대마도에 직접 가서 왜들의 정세를 샅샅이 정탐해 오는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사옵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대마도인들은 분명 대사에게 일본까지 직접 가야 한다고 우길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본토까지 건너가면 보다 더 정확한 정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외인들은 흉측해서 마치 대사가 온 것을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한 양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하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강요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당초 이곳에 온 뜻은 대마도에 부처님의 뜻을 펼쳐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산승으로서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만 외인이 필요하면 강제로 묶어서라도 본토까지 끌고 갈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리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덕청강왕의 뜻을 알아오십시오. 단 대사가 저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힘내 마십시오. 이미 소승의 목숨은 나라에 바쳤습니다. 대사만 믿겠습니다. 탐적사로 파견된 것은 유정, 곧 사명대사였다.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이미 가토 기요마사와 4차례나 강화회담을 벌였던 유정은 1604년 7월 1일 대마도주 앞으로 보내는 예조참의 명의의 서신을 가지고 서울을 출발했다. 그 내용은 만일 일본이 조선을 재침한다면 명나라와 협력해 일본을 다스릴 것이며 일본이 성의를 보인다면 관대하게 처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유정은 대마도에서 3개월간 머무르며 일본 측의 정세를 정탐한 후 이듬해인 1605년 3월 교토의 후시미 성으로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직접 대면하게 됐다. 그것은 이에야스의 뜻이었다. 사명대사를 만난 이에야스는 조일 간의 화의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유정은 조선 백성을 송환한다는 이에야스의 약속을 받아서 귀국하게 된다. 유정이 확인한 일본의 정세는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화호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이었다. 1604년 7월 조선을 출발한 유정은 10개월 만인 그 이듬해 3월 피로인 3,000명을 이끌고 귀국을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파견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승계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또 만일 다른 편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통신사 파견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끈질기게 통신사를 요구했습니다. 송은대사가 다녀간 지 시간이 이처럼 흘렀는데도 아직 사신이 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루빨리 사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이제는 도를 넘은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처럼 끈질기게 통신사를 원했던 것일까요? 일본이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간절히 원했던 까닭은 당시 일본의 국내 정세에 있었습니다. (1588년) 임진왜란의 원흉이었던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한 후 일본 내에는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히데요시의 10살 난 아들인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한 반이에야스 세력과 실권을 쥐고 있는 이에야스의 세력 사이의 반목이었습니다. 양대 세력의 정권 쟁탈전은 1600년 7월 이른바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불리는 대결전에서 이에야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아직 이에야스의 권력 기반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히데요리 지지 세력은 기후 지방을 중심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었고 후계자로 지목을 받은 히데요리를 무력으로 제압한 이에야스의 정통성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야스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만천하에 인정시켜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고 조선통신사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데 효과적인 방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에야스는 만일 조선이 명나라와 연합해 일본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한 기록에는 고려가 과거 원나라와 여몽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던 것처럼 조선과 명이 복수의 군대를 보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당대 지식인 호유슈에 따르면 이에야스는 조선은 가장 가까운 인국으로 화호를 맺게 된다면 막부의 권위는 물론이고 국내의 제후 통제에도 이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일본은 아시아 각국과의 외교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패배로 끝나면서 철저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던 일본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외교 창구로서 조선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지요 권신술의 아들로 살아있고 조선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 자기네 정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한 가지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걸 갖다 조선통신사 초빙을 해가지고 대마도서 에도까지 도쿄까지 왕복하는 그 사이에 조선 선지 문화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같은 이유로 무려 10년간이나 끈질기게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결국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탐적사를 보내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는 등 통신사 파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조선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됐을까요? 정세진 씨, 네. 실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1606년 4월 대마도로부터 강화 요청을 받은 뒤 이 조정에서는 비변사가 밀서를 돌려 비밀리에 대신들을 소집한 가운데 이 비상 대책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 기록은 실록에 이례적으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달 뒤인 5월 17일자 실록엔 통신사 파견 문제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이 한 사람씩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네, 하루치의 기록이 모두 19개의 별도 항목입니다. 실록 안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비상시국의 대토론이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거의 매일 조정에서는 이 문제로 논란을 벌입니다. 그럼 당시 나왔던 각각의 입장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마도의 방자함이 크게 달한 듯하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되니 다만 눈물이 앞을 가릴 뿐이옵니다.
허나 회답을 미뤄온 것이 벌써 6년이 아니옵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오. 문제는 유정이 일본에서 사실을 많이 탐색해 왔으나 아직도 일본의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이옵니다. 과연 이에야스의 뜻이 평화를 원하는지 그것조차 불투명한 상태가 아니옵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정세를 알아내고 어찌해야 그들의 진위를 알 수 있겠소? 다시 유정과 같이 사람을 선발하여 대마도로 보내보면 어떻게 싸웁니까? 외적을 대하는 첫째 원칙은 바로 자강이옵니다. 우리의 힘이 막강하다면야 그들이 어찌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현실적으로는 대마도에서 계속 피로인을 보내며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이를 무시한다면 후일 어떤 우환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백성을 위해 잠시 뜻을 굽혀 화호를 허락하는 것은 결코 치욕이 아닐 것이옵니다. 만일 통신사를 허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요구를 무작정 따르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겠소? 그렇사옵니다. 우선 그들이 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우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저들을 무마시키고 돌아오는 사신편에 일본 국왕의 국서를 붙여주면 그때 통신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장기간의 대책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일본의 3가지 조건을 내세워 그 반응을 보자는 것이었다. 일본 국왕의 국서와 법능적 박성, 피로인 수혜환. 이것이 조선에서 일본에 요구한 3가지 조건입니다. 양국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조선에서 제시한 이 3가지 요구사항은 과연 조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먼저 일본 쪽에서 장군의 국서를 먼저 보내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낸다는 것은 일본에서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일본 쪽으로 하여금 강화를 요청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락한다. 다시 말해서 외교의 주도권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법능적이라는 것은 성종의 왕비능과 중종능을 도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굴에 의해서 일그러진 국가의 체면을 다시 찾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피로인 문제는 흔히 포로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피로인은 민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 없이 끌려간 민간인들을 하루속히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선에선 통신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니 좋았고 또 만약 받아들인다면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는데 훌륭한 명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피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마도는 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1000명이 넘는 피로인을 송환해 왔습니다. 도대체 임난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됐던 것일까요? 임진왜란 당시 남겨진 기록들은 하나같이 숱한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임난 당시의 유학자 수은 강항 역시 정유재란 때인 1597년 일본으로 끌려가 만 3년 만인 1600년에 돌아왔던 피로인이었다. 그가 남긴 포로일기 간양록 속에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가 붙잡혔던 무안현 앞바다에는 외선 600~700척에 우리나라 남녀가 가득 실려 있었을 정도였다. 현재 동경대에 소장돼 있는 유학자 정희득의 포로일기 월봉 해상록에도 그 숫자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그가 끌려가 생활했던 가고시마에만 포로들의 수가 3~4만이나 됐다는 것이다.
늙은이와 여자를 합치면 그 곱절이라고 했다. 그곳 가고시마에는 지금도 조선인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고라이마치, 곧 고려인 마을이라는 지명과 건물 이름들. 고려교라고 이름의 다리도 있다. 모두 임난 때부터 조선인 거주 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흔적들이다. 그들은 갖은 고생 끝에 이곳까지 끌려와서는 도공으로 농업노동자로 일하다 쓸쓸히 죽어갔다. 가고시마의 조선인들은 마을을 잃은 직후에 단군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것은 바닷길에 막혀버린 고향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을 납치하는데 한 서너 가지, 크게 서너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상실된 노동력을 대충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다음 둘째는 특수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사례와, 또 그다음에는 전쟁 후반기에 들어와서 생겨납니다만 노예로 매매하기 위한 그런 필요 자원으로서 납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통계적인 숫자보다도 더 가까운 실상이 그보다 훨씬 많으리라. 10만 안팎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임난 당시 히데요시의 명령서 중엔 조선의 세공인과 재봉녀, 재간 있는 여자를 진상하라는 명령서가 있다. 조선인 노략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만행이었던 것이다. 조선인 중의 일부는 당시 일본의 무역항이던 나가사키에서 노예로 팔려나갔다. 그 나머지 조선인들은 일본 내에서도 노예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해야 했다.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다시는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이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이 피로인 문제는 전후 조선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조선은 전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피로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실리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명분을 동시에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일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선이 요구 조건을 내건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마도에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와 선정령을 도굴했다는 범인 2명을 조선으로 보내왔다. 전하, 이미 여러 번 화친을 청하여 싸우나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서계를 만들어 청하옵니다. 능침을 범한 범인은 반드시 결박을 하여 보낼 것이며 전대의 잘못이야 이미 송운대사 등에게 모두 이야기한 바가 있사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사신을 보내주시어 우리 인민들이 화호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피차에 다행일 것입니다. 이 국서가 과연 이에야스의 친서인지에 대해서 조정에선 다시 논란이 일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본 국왕호하고 연호인데, 국왕호와 연호는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야 쓸 수 있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일본을 책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썼던 겁니다. 따라서 위조된 국서다 하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능침범이라고 보낸 범인들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으리였다. 지금 무슨 말씀이노 하시오니까? 전 부산인으로 잠시 머문 적은 있지만 한성에는 올라온 적이 없으므리다. 원통이노 하문이다. 저는 조선 땅 구경이로 이제 처음이므이다. 능침이노 범하다니요? 어허, 그럼 너희들이 능침을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물론이므이다. 저도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이유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발칙한 것들,
얘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을 하려는 게야? 답답이노 하무이다. 저는 포승입니다. 일전에 매사냥 누나가 명령을 어겨 감옥에 들어간 죄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면 어찌하여 너희 나라에서 너희들을 범인이라 지목해 보냈단 말인가? 나으리 이같이로 죽을 줄 알았다면 왜 먼 이국 땅까지 왔겠습니까? 차라리 배를 갈라 고향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무이다. 이제 목숨이 높으지할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없는 죄를 잊고서야 어찌 눈이로 잡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험한 것들이 있나! 일본에서 보내온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와 범인들은 모두 대마도주가 만들어낸 위조 국서와 가짜 범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국서 조작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돼서 대마도주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 국서 조작 사건은 대마도주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이 국서가 조작됐다는 것과 범인들이 진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정세진 씨, 네. 실록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선조는 이 국서와 법능적 송환을 요구할 때 이미 이 같은 상황을 내다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조정에서 3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 때 선조는 이미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가강의 서신과 능을 도굴한 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거짓일 뿐 필경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정작 국서와 범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네, 국서를 받고 범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이들이 위작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대논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대세는 통신사를 파견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그래도 통신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당시 국내 상황에 있었습니다. 뻔히 위조된 것인 줄 알면서도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게끔 했던 조선의 국내 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팔도는 지금입니다. 최근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는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운 가운데 전국 각지에 재변이 속출하자 민심은 나날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에선 암탉 한 마리가 갑자기 수탈구로 변하여 날개치고 우는가 하면 전라도와 청주 등 전국 각지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이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느닷없이 개구리가 떼지어 싸워 죽은 개구리 떼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한성의 동대문 밖 개천에서도 죽은 개구리 떼가 거의 2석이나 발견됐습니다. 또한 부산 동래에서는 폭풍이 일어 100여 명이 사망했고 평안도 성천 지역에서는 한여름에 두루미 알 만한 우박이 쏟아붓듯이 내려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재변마저 잇따르자 농민들은 일단 부역과 공무를 피해 도망가는가 하면 서울로 보내지는 대미까지 훔치는 등 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일 통신사를 보내지 않아 다시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방비할 군사가 없으며 군사를 모아도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홍문관에서도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조정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쪽 오랑캐들의 동향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여진족의 노을 가적이 호시탐탐 조선을 넘보고 있는 가운데 홀족들까지 가세해서 변방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1605년 3월 22일 홀족들이 변방에 침입해 첨사 전백옥이 전사했고 5월 4일에는 함경북도의 병사 김종득이 패하였으며 7월에는 온성이 공격당하는 등 홀족을 위시한 북쪽 국경의 방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자 지난 6월 제주도에서는 심지어 반란 모의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모자는 경상도 선산의 의병 출신인 기룬절과 정여립의 처사촌으로 전란 중에 승병장을 지냈던 소도규 2사람으로 이들은 제주 목사 성윤문이 폭정을 일삼자 소장수로 가장한 후 은밀히 잠입해 유생들을 포섭하며 6월 6일 한성으로 진공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술집에서 거사를 모의하던 중 기생이 엿듣고 제보하는 바람에 사전에 모두 체포된 것입니다. 나라한 사정이 이 같은 가운데 과연 일본의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쟁의 마무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빨리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일본의 재침에 대한 위협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전쟁 피해 복구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념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북방에서 여진족이 세력 팽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쪽은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죄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빨리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사신을 파견을 해서 일본 수도 내륙 깊숙이까지 방문을 해서 일본의 여러 곳에 관찰을 통해서 일본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전쟁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힘의 논리를 이제부터는 타협과 협상이라고 하는 외교의 논리로 전환한다 하는 것에 사절 파견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팔도는 지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국 외란 10년 후 조선이 통신사를 보냈던 것은 국내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적 단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보내진 사절단의 이름은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 겸 쇠환사, 즉 일본의 요구에 응하며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사절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명분과 실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400년 전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 통신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열람실에 가면 CD롬으로 300년 전 그려진 통신사의 행렬도를 만날 수 있다. 한 통신사 행렬을 선두에서 말미까지 있는 그대로 담아낸 이 그림은 CD롬으로 그 전체를 검색하는데 한나절 이상이 걸릴 정도다. 통신사 행렬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통신사의 기본 구성은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급의 정사 1명, 정삼품의 당하관급의 부사 1명, 5, 6품에 해당하는 종사관과 서장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일본 측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통역관과 외교 문서를 초안할 제술관, 의원과 화원, 악대 등이 동원됐고 그 인물들은 일본과의 학술문화 교류에 대비해 각 부분의 최고 1인자들로 구성됐다. 그 숫자는 평균 500명에 달했다. 통신사 행렬도는 일본 내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통신사가 지나는 각 지역마다 일본의 화원들이 그려서 남겼던 것이다. 일본에 이르면 통신사의 행렬은 수천 명으로 불어난다. 조선 측 통신사 일행이 500명에 일본 측 호위 번사가 800여 명, 각 번에서 차출된 연도의 교군과 인부들이 2,600여 명, 말 800여 마리 등 일본에서의 통신사 행렬은 수천 명의 사람과 말이 있는 장관이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다 통신사 행렬을 목격했던 네덜란드 상관장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행렬이 지나가는데 5시간이 걸렸으며 마치 왕자의 행렬 같았다. 이렇게 파견된 조선 통신사는 순조 때인 1811년까지 200여 년간 12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합니다. 부산 다대포를 출발한 통신사 일행은 대마도를 거쳐서 오사카까지는 배를 타고 그 다음 육로를 거쳐 교토, 나고야 등을 거치면서 당시의 수도였던 에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의 도쿄를 말합니다.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돌아오는데 평균 6개월이 걸렸습니다.
500여 명의 사신들이 6개월간 일본 땅을 누비고 다녔던 대장정. 그것은 결코 단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난 직후의 통신사는 전후 복구 사업에 전념하기 위한 외교적 단안이었듯이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의 통신사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해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입니다. 통신사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외교 감각의 산물이자 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과연 이 조선 통신사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에도에서 일본 국왕을 만나고 돌아오는 통신사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일본에서 조선 통신사를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통신사의 행렬을 연도를 가득 메운 일본 사람들이 구경하는 장면이다. 젖먹이를 데리고 나온 여자와 아예 도시락까지 싸들고 나온 사람들. 행렬이 지나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던 통신사 행렬은 일본에선 몇십 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 축제였던 것이다. 일본 측의 환대는 통신사가 부산 앞바다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대마도 선박들의 호위하에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의 행렬은 예인선 144척에 선단 예인선 234척 등 무려 1000여 척의 선단을 이룰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오사카에 이르면 일본의 국왕이나 탈 수 있는 천호 좌선이란 호화선이 통신사 일행을 태우고 육지까지 인도를 했다. 이렇게 동원된 수부가 각 번마다 3000여 명, 수부들마저 국왕을 맞이할 때나 입는 예복을 갖춰 입었던 최고의 환대였다. 통신사들이 올 때마다 일행이 묵을 숙소는 새로 신축됐다. 그 사관지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만 최근 발굴된 설계도들이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통신사 일행과 일본 측의 호위 무사 등 무려 1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수백 간의 집을 짓기 위해 3500여 명의 인부들이 동원됐다고 한다. 막부에서는 통신사 접대에 관한 세부 지침을 각 번에 내렸고 이에 따라 각 번에서는 통신사에게 경쟁적으로 향응을 베풀었다. 당시 통신사들의 음식상을 살펴보면 정사의 경우 탕 3가지, 나물 15가지의 본상 7개와 각각 5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겉상, 셋째 상 5개씩을 받았다. 한 문서엔 하루에 쌀만 19석, 된장 5석, 소금 3석, 계란 400개, 말린 농어 499마리 등이 필요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미리 이제 자기네들도 연구해가지고 요리해 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히로시마에서 한꺼번에 왕복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포함하면 28만 양 썼다네요. 접대. 큰 돈이고. 히로시마 번에서만 28만 양. 전국적으로 통신사 접대된 돈은 막부의 1년 예산인 은 100만 양이었다. 제1사학자 신기수 씨는 이 같은 조선 통신사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그가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조선징이라고 놀림받는 딸에게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조선의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환대는 극진한 것이었다. 통신사가 도착하면 일본 최고의 화가들이 그 행렬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고가로 팔렸다. 통신사의 그림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왜 이처럼 통신사를 환대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문화 전수에 있었다. 통신사가 묵는 숙소에는 그란수, 그림 한 점을 받기 위한 지식인과 일반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심지어 심부름하는 어린아이의 글까지도 소중하게 여겼다.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신유한의 기록에 그 같은 정경이 생생하게 기술돼 있다. 소동이 먹을 갈기에 필요하여 왼으로 대신 갈기하였다. 겹겹으로 쌓인 종이가 구름 같았고
싹 꽂힌 붓이 수풀과 같았으나 잠깐 동안의 바닥이 나면 다시 들여온다. 지금도 일본 각지에 수없이 남아 전하는 통신사들의 글과 그림들. 통신사는 400년 전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수했던 문화의 사절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통신사에 대한 향응은 당시에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선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811년 마지막 통신사까지 일본의 환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과 일본 사이의 평화시대는 260년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긴 평화시대. 그 이면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외교수를 펼쳤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 한일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통신사행은 마감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일제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한일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